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기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들 하잖아요. 제 아들 선우와 며느리 보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아들 내외가 결혼을 앞두고 제게 조심스럽게 합가를 제안했을 때 저는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이 제게 남겨준 이 집에서 다 같이 2, 3년만 바짝 허리띠를 졸라매면 아들 녀석도 어엿한 자기 집을 장만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저 역시 며느리와 함께 북적거리며 사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다 자식의 밝은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충분히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적어도 그 아이의 본색을 알기 전까지는요. 그 아이가 절약을 핑계로 제 집에 들어와 제 돈으로 사치를 부리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주말 아침이면 저는 늘 이른 시간에 눈을 떠요. 창밖이 아직 어슴푸레한 새벽의 기운을 머금고 있을 때 부엌으로 가서 쌀을 씻어 밥을 안 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평생의 습관이었죠.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와 자글자글 생선 굽는 소리가 온 집안에 퍼져나갈 때쯤이면 아들 선우가 부스스한 얼굴로 방에서 나와요. 엄마, 좋은 아침.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제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며느리 보연이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방에서 나올 줄을 몰랐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신혼이라 피곤하겠거니 직장 생활이 고되겠거니 애써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일상이 되자 제 마음속에도 조금씩 그늘이 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마치 이 집이 자기가 잠시 머물다 가는 호텔이라도 되는 양 행동했어요. 제가 차려놓은 아침 겸 점심상의 수저 하나만 들고 와 앉는 것이 그 아이의 유일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저는 모처럼 아들이 좋아하는 갈치조림에 정성을 쏟았죠. 물을 큼직하게 썰어 밑에 깔고 통통하게 살이 오른 갈치를 얹어 매콤달콤한 양념에 뭉근히 졸여냈습니다. 선우는 역시 엄마 음식은 최고야라며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워냈지만 늦잠을 자고 나온 보연이는 달랐어요. 완벽하게 화장을 마친 얼굴에 집에서 입기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화려한 실크 잠옷을 걸친 아이는 식탁에 앉아 제가 내민 갈치조림을 젓가락으로 깨작거렸습니다. 어머니, 한참을 말없이 깨작거리던 보연이가 저를 불렀어요. 왜 그러니 아가? 입에 안 맞아? 제 물음에 보연이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거 너무 짜고 달아요. 제 입맛에는 영 안 맞네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자극적으로 안 먹어요. 어머니. 건강에도 안 좋고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40년 넘게 해온 내 음식에 대한 정면 비판이었어요.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힐끔 쳐다보았지만 선우는 그저 묵묵히 밥만 먹을 뿐이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들의 표정을 보니 차마 화를 낼 수도 없었죠.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그랬구나. 내 입맛이 옛날 사람 입맛이라 그런가 보다. 다음부터는 보연이 너 입맛에 맞게 좀 싱겁게 해볼게. 제 말에 보연이는 네,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자기가 먹은 그릇 하나 개수대에 가져다 놓는 법이 없었죠. 텅 빈 식탁에 앉아 남은 음식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대체 이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돈 안 받는 식모가 따로 없었으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선우의 월급날이 다가오면 제 마음은 불안감에 잠식되곤 했어요. 효자였던 아들은 결혼 후 마치 월급을 받지 않는 사람처럼 늘 돈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보현이의 SNS에는 명품 가방과 백화점 쇼핑백 사진이 수시로 올라왔으니까요. 결국 그날도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보현이가 친구를 만나러 나간 틈을 타 선우가 제 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엄마. 저를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난처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 저기 엄마. 정말 죄송한데. 아들은 한참을 뜸들이다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보현이가 다음 주에 친구들과 부부 동반 모임을 가는데 입고 갈 옷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었어요. 친구 남편들은 다들 잘 나가는데 자기만 초라하게 보일 수 없다고 며칠째 아들을 닥달한 모양이었습니다. 보현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는 거 저는 못 보겠어요. 걔 자존심이 얼마나 센데요. 이번 달 월급은 카드값이며 뭐며 나가니 벌써 바닥이 나서 엄마가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다음 달에 꼭 채워 넣을게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주눅이 든 아들의 축 처진 어깨를 보니 제 마음이 더 아팠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쌈짓돈을 꺼내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제 노후를 위해 아픈 데라도 생기면 쓰려고 꼬박꼬박 모아둔 돈이었죠. 돈을 받아든 아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됐다. 가서 아내 기나 살려줘라. 방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어쩌다 저렇게 아내 눈치만 보는 남자가 되었을까요? 아들이 안쓰러우면서도 그 원인을 제공한 며느리에 대한 원망이 제 마음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이 찾아왔어요. 그날따라 선우는 회사 일로 늦는다고 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채널만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죠. 보현이는 일찌감치 방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도 잠자리에 들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살짝 열린 안방 문틈으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어요.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는 듯 했습니다. 평소 제게 말할 때와는 전혀 다른 교활하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엄마, 걱정하지 말라니까. 다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어.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응, 선우는 완전 내 손바닥 아니지.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 아주 나한테 껌뻑 죽는다니까. 불쌍해서 어떡해. 보현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제 아들을 조롱하는 그 목소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제 숨을 먹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조금만 기다려. 저 할망구 집 어떻게든 우리 걸로 만들어야지. 맨날 돈 없다고 징징대는데 서울에 이만한 집 한 채가 있는데 왜 저러고 사나 몰라. 내가 머리 잘 썼지? 선우는 거의 다 넘어왔어. 치매 초기 증상 있는 것 같다고 우리가 관리해드려야 한다고 몇 번 구슬리니까 홀랑 넘어가더라. 효자 노릇하는 척 몇 번만 더 하면 저 집은 우리 거야. 알았지? 할망구. 그 단어가 제 귀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모든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음식 투정을 하던 모습, 돈을 요구하던 아들의 미안한 얼굴, 제 앞에서는 살갑게 굴고 뒤에서는 저를 경멸하던 그 아이의 두 얼굴.
그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불도 켜지 않은 채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분노가, 아주 차갑고 서늘한 분노가 제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만 보고 살아온 제 인생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제 아들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며 제 재산을 집어삼키려는 저 아이에 대한 원망이 들끓었죠. 그동안 저는 너무나 무르고 약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던 약한 늙은이는 이제 없었어요. 그 자리에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집에서 더 이상 유령처럼, 투명인간처럼 살 수는 없다고요. 제 남은 인생을 저들의 탐욕을 채우는 제물로 바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기에는 제가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저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올 때까지 저는 조용히 그리고 차분하게 기다릴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단단히 결심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신미자가 아니었어요. 제 안에 무언가가 쓰러지고 동시에 다른 무언가가 조용히 고개를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맹목적인 믿음과 며느리를 향한 일말의 기대감은 싸늘한 재가 되어 흩어졌고 그 자리에는 현실을 똑바로 마주해야 한다는 차가운 이성이 자리 잡았어요. 이제 저는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관객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저들의 탐욕 앞에서 순순히 모든 것을 내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며느리 보연이의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제 사돈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보연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제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마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아이처럼 말이죠.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서 과일을 깎고 있는데 보연이가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인 듯 아닌 듯 중얼거렸습니다. 어머, 지숙이는 좋겠다. 이번에 시부모님이 환갑이라고 유럽 여행 보내주셨네. 남편이 돈을 잘 버니까 저런 호강도 하는구나. 저는 못 들은 척 묵묵히 사과 껍질만 돌려 깎았어요. 하지만 제 귀는 그 아이의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노골적인 비교가 이어졌죠. 세상에, 민정이는 이번에 친정엄마 생신이라고 명품 가방 사드렸대요. 사위가 장모님 챙기는 건 당연한 거라면서 아주 통 크게 쌌다나 봐요. 민정이 남편이 능력이 있긴 하지. 선우 씨랑은 좀 다르긴 해. 마지막 말은 명백히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제 아들을 무능력한 남편으로 깎아내리면서 동시에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려는 수작이었죠. 저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섣불리 미끼를 물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제 침묵이 길어지자 초조해진 것은 보연이 쪽이었습니다. 결국 그 주 주말 저녁 보연이는 본색을 드러냈어요. 아들 선우와 제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보연이가 안방에서 나오더니 선우 옆에 바싹 다가앉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선우 씨, 다음 주가 무슨 날인지는 알죠? 애교가 잔뜩 섞인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압박감이 숨어 있었어요. 선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말지. 장모님 생신이시잖아. 알면 됐고. 그래서 뭘 해드릴 건데요? 보현이는 마치 당연한 빚을 독촉하는 사람처럼 아들을 쏘아붙였어요. 선우는 제 눈치를 살피며 우물쭈물했습니다. 그거야 당신이랑 상의해서 정해야지. 장모님 뭐 좋아하시는 거 있어? 됐네요. 선우 씨한테 뭘 기대한 내가 바보지. 내가 다 알아봤어요. 보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보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화려한 랍스터 코스 요리 사진이 가득했어요. 시내에서 가장 비싸고 예약하기 어렵다는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여기 어때요? 우리 엄마 이런데 한 번도 못 가보셨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해드려야 사위 노릇 제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집 사위들은 이것보다 더한 것도 척척 해드린다는데 우리가 이것도 못 해드리면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보겠냐고요. 선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어요. 녀석의 뻔한 월급에 매달 보현이의 카드값을 메꾸고 나면 생활비조차 빠듯하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 레스토랑의 식사비는 아들의 한 달 용돈을 훌쩍 넘는 금액이었죠. 보현아, 여긴 너무 비싸지 않을까? 우리 형편에 조금 무리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실속 있는 곳으로 알아보면. 선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보현이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무리, 뭐가 무리인데요? 지금 우리 엄마한테 쓰는 돈이 아깝다는 거예요? 선우 씨, 정말 실망스럽네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선우 씨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결혼할 때 예단비도 안 받으시고, 명절 때마다 우리 힘들까봐 오지도 말라고 하시는 분한테 고작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보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선우를 몰아세웠습니다. 예단비를 안 받은 것은 저희 집 역시 형편이 좋지 않아 서로 생략하기로 합의한 것이었고, 명절에 오지 말라고 한 것은 당신들 편하게 쉬라고 한 배려가 아니라 본인들이 여행 가기 위해 먼저 통보한 것이었음을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죠. 그 모든 사실을 왜곡하며 제 아들을 파렴치한으로 만드는 그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선우는 백기를 들었어요. 알았어,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울지 마. 당신 말대로 거기 예약할게. 응? 아들의 나약한 항복 선언에 보현이는 언제 울었냐는 듯 눈물을 쓱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변신 속도에 저는 혀를 내둘렀죠. 모든 상황이 제 앞에서 펼쳐지는 한편의 연극 같았어요.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선우에게 그만한 거금이 있을 리 만무했죠. 그날 밤 제 예상대로 선우가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방으로 들어온 아들은 차마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앉아라. 저는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아들을 대했어요.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낮에 있었던 일을 제게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보현이의 길을 살려주고 싶다는 말, 장모님께 잘 보여야 나중에 우리도 대접받는다는 말, 그리고 결국에는 돈이 부족하다는 말까지. 저는 묵묵히 아들의 변명을 들어주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차갑게 식어갔지만 겉으로는 인자한 어머니의 가면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정말 면목 없지만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다음 달부터는 허리띠 졸라매고 꼭 갚겠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는 연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장롱을 열어 제 비상금을 꺼냈습니다. 그 돈은 사실 이제 제 마음속에서 떠나보내기로 한 돈이었어요. 이 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보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돈을 받아든 선우는
제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선우야, 너는 지금 너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언젠가 그 대가를 깨닫는 날이 오면 얼마나 가슴을 치게 될까. 사돈의 생일날 화려하게 차려입은 아들 내외가 집을 나서는 것을 창문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보현이는 마치 자기가 여왕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한 표정이었고 입이 귀에 걸려 있었죠. 제 아들 선우는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얼굴로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가고 텅 빈 집에는 정막만이 흘렀어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 며칠 전 인터넷으로 주문해 숨겨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작은 기계들이 들어 있었죠. 초소형 녹음 기능이 있는 USB 충전기와 화재 경보기 모양을 한 감시 카메라였어요. 저는 거실 천장에 낡은 화재 경보기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위장 카메라를 감쪽같이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콘센트에는 녹음 기능이 있는 충전기를 꽂아두었죠. 이제부터라도 이 집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실을 제 손으로 기록해야 했습니다. 늦은 밤 잔뜩 술에 취한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보현이의 목소리는 유난히 크고 흥분에 차 있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더군요. 아이고, 우리 강서방 덕분에 내 평생 이런 호강을 다 해보네. 랍스터가 입에서 살살 녹더구먼. 엄마 좋았어? 선우 씨가 엄마 기쁘게 해드리려고 큰맘 먹고 준비한 거야. 알지 알아. 우리 사위가 최고지. 우리 딸한테 이렇게 잘해주니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제 아들이 제 돈으로 산 칭찬에 저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저는 제 스마트폰으로 보현이의 SNS에 들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미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화려한 랍스터 요리를 배경으로 네 사람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우리 남편이 엄마를 위해 최고급 랍스터 코스를 쌌어요. 역시 내 남편이 최고.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 곁에 있어주세요. 사랑해요. 수많은 좋아요와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효년에 부럽다 남편 잘 둬서 호강하네. 사위 사랑은 장모라더니 장모 사랑도 사위네. 그 가증스러운 위선의 현장을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그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이것 또한 언젠가 진실을 밝힐 중요한 자료가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숙취로 머리가 아프다며 인상을 쓰고 있는 아들에게 저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어요. 선우야, 어제 장모님 생신은 잘 치렀니? 아, 응. 엄마, 덕분에 잘 치렀어. 그래, 다행이구나. 그런데 선우야,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그렇지 않니? 너의 형편을 내가 뻔히 아는데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차린 생신상으로 생색을 내는 건 말이다. 보현이 SNS에 올라온 글 나도 봤다. 제 말에 선우의 얼굴이 벌개졌어요. 그는 시선을 피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보현이가 그냥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런 거지. 다른 뜻은 없었어. 그리고 다 한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져. 보현이 기 좀 살려주려고 그런 건데 엄마가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또 그놈의 기. 저는 속으로 움졸였어요. 며느리의 하찮은 자존심을 위해 제 아들은 기꺼이 제 어미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는 무의미했어요. 저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내가 괜한 소리를 했구나.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좀 더 자거라. 아들은 제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강을 건넜어요. 스스로의 의지이든 아내의 조종에 의해서든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선택한 것이었죠.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모정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의 랍스터는 제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지만 동시에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자신이 생겼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제 생일이 되었어요. 사돈의 생일 잔치가 있고 나서 불과 한 달 남짓 지난 후였죠. 그 화려했던 랍스터의 기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한데 과연 내 생일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아주 조금 정말 털엄만큼의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아니, 기대라기보다는 시험에 가까웠어요. 제 아들 선우와 며느리 보연이라는 인간들이 과연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생일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혹시라도 아들 내외가 저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상상 때문이었죠. 하지만 제 방문을 열고 나갔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싸늘한 정적뿐이었습니다. 식탁은 텅 비어 있었고 부엌에는 어젯밤 제가 설거지해 둔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을 뿐 음식 냄새는 조금도 나지 않았어요. 아들 선우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고 안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보연이는 아직도 꿈나라를 헤매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혼자 찬밥에 물을 말아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김치 한 조각을 밥 위에 얹어 씹는데 어쩐지 모래를 씹는 것처럼 서걱거렸어요. 그래, 내가 무슨 기대를 한 걸까? 저들에게 나는 이미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스스로를 자조하며 꾸역꾸역 밥을 넘겼습니다. 오전 내내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저는 일부러 거실을 청소하고 빨래를 돌리며 인기척을 냈지만 안방문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보연이가 하품을 하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잠이 덜 깬 부스스한 얼굴로 저를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없어요?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걸까? 제 생일이라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늦잠을 자고 일어나 밥을 차려달라고 요구하는 저 뻔뻔함에 기가 막혔어요. 저는 표정 없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냉장고에 밑반찬 몇 가지 있으니 꺼내 먹으렴. 밥은 밥솥에 있고. 제 차가운 대답에 보연이는 잠시 인상을 찌푸리더니 이내 투덜거리며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아,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맨날 이런 풀떼기만 있고. 결국 보연이는 배달 앱으로 피자를 시켜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피자를 우물거리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제게는 한 조각 권하는 법도 없었죠. 그렇게 길고 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친구들에게서 온 생일 축하 메시지에 답장을 하고 멀리 사는 동생과 통화를 하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리고 아픈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 아들 선우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의 입을 쳐다보았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그 한마디면 오늘 하루의 모든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게 다녀왔습니다라는 무미건조한 인사만 건네고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잠시 후 아들과 며느리가
방에서 나누는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선우 씨, 오늘 어머니 생신인 거 알았어? 아, 맞다. 깜빡했네.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떡해. 그냥 조용히 넘어가. 괜히 뭐 챙겨드린다고 돈 쓰지 말고. 저번에 우리 엄마 생신 때 이미 거하게 썼잖아. 그래도는 무슨. 그냥 모른 척해. 그게 상책이야.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허공만 바라보았어요.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넘어선 거대한 허무가 저를 덮쳤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아무도 밥 먹자는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배고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보현이가 안방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와 제게 툭 던지듯 내밀었어요. 그것은 마트에서 흔히 파는 비닐에 포장된 오양맛살 한 팩이었습니다. 어머니, 보현이는 비웃음과 동정이 뒤섞인 묘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생일 선물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에 들린 오양맛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00원이나 할까 싶은 붉은색 식용 색소가 입혀진 싸구려 어묵 덩어리. 이것이 제 60평생의 결과물이자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제게 주는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랍스터와 오양맛살. 그 극명한 대비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어요. 요즘 이런 게 유행이라면서요? 단백질 함량도 높고. 어머니도 이제 건강 생각하셔야죠. 젊게 사셔야 해요. 그 말은 제게 가하는 마지막 확인 사살과도 같았습니다. 모욕감에 온몸이 떨려왔지만 저는 가까스로 평정심을 유지했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저들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보현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평생 가장 온화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죠. 어머, 이걸 어떻게 구했니? 귀한 걸 다 사왔네. 고맙다, 아가. 정말 고마워. 내 마음이 너무 예쁘구나. 제 반응에 보현이는 오히려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제가 울고불고 난리를 칠 것이라 예상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보현이가 보는 앞에서 오양맛살의 비닐 포장을 정성스럽게 뜯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어 맛있다는 듯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입안에 비릿하고 인공적인 맛이 퍼졌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맛있네. 역시 우리 며느리가 사다 준 거라 그런지 맛이 특별하구나. 제 연기에 보현이는 다행이네요라고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어요. 잠시 후 퇴근하고 돌아온 선우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오양맛살을 먹고 있는 저와 그 옆에 놓인 빈 포장지를 보고도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시선을 피하고는 아내를 따라 방으로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사라진 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오양맛살을 내려다보았어요. 제 입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것이 마치 제 상처받은 마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더는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이대로 물러앉아 제 인생을 갉아먹히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고 떠나는 것은 도망일 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제 것을 온전히 되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않았어요. 대신 컴퓨터를 켜고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차분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법률 정보를 찾아보고 비슷한 사례들을 연구하며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구상했어요.
오양맛살이 제게 준 것은 모욕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된다는 명확한 신호와 제 인생을 되찾아야 한다는 단단한 의지를 선물한 셈이었죠. 길고 외로운 싸움이 되겠지만 저는 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양맛살의 모욕을 겪은 다음 날 아침,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거울 앞에 섰어요. 밤새 세운 계획은 제게 두려움 대신 차가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배우가 되어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수룩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늙은 어머니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야 했죠. 제 삶을 되찾기 위한 계획의 첫걸음은 바로 제 자신을 미끼로 던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연기는 아침 식탁에서 시작되었어요. 저는 일부러 멍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아 밥그릇 대신 국그릇에 밥을 푸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거기다 밥 푸시면 어떡해요? 보연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핀잔을 주었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는 연기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내가 정신이 없나 보다. 이게 밥그릇인 줄 알았네.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중얼거리며 밥을 제대로 된 그릇에 옮겨 담았어요. 보연이는 혀를 차며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았고 아들 선우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첫 단추는 아주 성공적으로 끼워진 셈이라고요. 그날부터 저의 기억력 없는 노인 연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거실에 둔 제 안경을 찾지 못해온 집안을 헤매고 다니는 것은 기본이었고 며칠 전에 샀던 식재료를 똑같이 또 사와서 냉장고를 터져나가게 만들기도 했어요. 보연이의 이름과 선우의 이름을 헷갈리게 부르며 선우야, 아니 보연아, 나 물 좀 갖다 주렴 하는 식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보연이의 반응은 짜증에서 의심으로 그리고 마침내 어떤 확신으로 변해가는 것이 보였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고 불 끄는 것을 잊어버린 척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냄비는 거의 다 타기 직전에 제가 몰래 불을 껐지만 집안에는 매캐한 연기가 자욱했죠. 보연이는 코를 막고 부엌으로 달려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집 다 태워 먹을 뻔했잖아요. 정말 왜 이러세요, 요즘?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달려가 어머나 세상에. 내가 이걸 깜빡했네. 정말 미안하다, 아가.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라며 과장되게 사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설치해둔 녹음기를 통해 아들 내외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제 연기가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선우 씨, 이거 정말 안 되겠어. 어머니, 아무래도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봐야 할 것 같아. 치매 초기 증상이랑 똑같잖아. 오늘만 해도 하마터면 불날 뻔했다고. 보연이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어떤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예상대로였죠. 치매라니 설마. 그냥 요즘 기력이 없으셔서 그러시는 거겠지. 아직 아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보연이는 아들의 그 마지막 남은 양심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선우 씨, 현실을 직시해야지. 저러다 큰일 나면 어떡할 거야? 우리가 모셔야 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어머니를 챙겨드려야 한다고. 챙겨드린다는 그 말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보연이가 말하는 챙김이란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이 집을 차지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연기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어요. 어느 날은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도 일부러 내는 것을 잊어버린 척했습니다. 며칠 뒤 관리사무소에서 독촉 전화가 오자
저는 보연이에게 울상을 지으며 말했죠. 보연아, 큰일 났다. 내가 관리비 내는 걸 깜빡했나 봐. 고지서도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하면 좋니? 보연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 정말.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하고는 제게서 관리비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갔습니다. 물론 그 돈은 보연이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고 관리비는 아들 선우의 카드로 결제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나중에 카드 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죠. 저들은 이제 저를 돈 관리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드디어 보연이가 결정적인 미끼를 물었어요. 주말 오후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거실 소파에 앉혀놓고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먼저 입을 연 것은 보연이었어요.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 혼자 돈 관리를 하시는 건 이제 무리인 것 같아요. 자꾸 잊어버리시고 그러다 어디 가서 사기라도 당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희가 어머니 재산을 합쳐서 관리해 드릴게요. 그게 어머니를 위해서도 저희를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에요.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불안하고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뭐, 내 돈을 너희가 관리하겠다고? 싫다. 그건 안 돼. 내 돈은 내가 관리할 거야. 저는 일부러 아이처럼 버티며 거부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들 선우가 나섰어요. 엄마, 오해하지 말고 들어봐. 우리가 엄마 돈을 뺏으려는 게 아니잖아. 요즘 엄마가 너무 깜빡깜빡 하시니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야. 우리가 잘 관리했다가 엄마 필요하실 때마다 바로바로 드릴게. 응? 우리 아들 못 믿어? 아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아내의 등살에 떠밀린 의무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며 마음이 아주 잠깐 흔들렸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저 눈빛에 속아 평생을 후회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는 척하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너희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어쩌겠니? 하지만 조건이 있다. 통장이랑 도장은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다시 돌려줘야 한다. 그럼요, 어머니.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보연이는 제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얼굴에 화색이 돌며 맹세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 두었던 가짜 무기를 꺼내왔어요. 그것은 잔고가 거의 없는 휴명계좌의 통장과 동네에서 5천 원을 주고 판 막도장이었죠. 제 진짜 재산이 들어있는 통장과 인감도장은 이미 은행 대여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해 둔 후였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은 보연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어요. 마치 큰 사냥에 성공한 사냥꾼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저들이 손에 쥔 것이 제 재산이 아니라 스스로의 파멸로 이어지는 독이 든 사과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집에서 완벽한 유령이 되었어요. 아들 내외는 제가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제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자신들의 계획을 떠들기 시작했죠. 선우 씨, 이 집 이제 우리 거나 마찬가지인데 슬슬 리모델링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 저기 어머니 방은 옷방으로 만들고 주방도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싹 바꾸고 싶어. 어머니 요양원도 알아봐야지. 너무 비싼 데는 말고 그냥 적당한 데로. 어차피 자주 찾아뵙지도 못할 텐데. 그들의 모든 대화는 거실에 설치된 녹음기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진실의 조각들을 모았어요. 그들의 탐욕이 깊어질수록 제가 제 삶을 되찾아야 할 이유는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연기를 감행했어요. 제가 가장 아끼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비치 반지를 일부러 화장대 위에 올려두고 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출해서 돌아온 척하며 반지가 없어졌다며 온 집안이 떠나가라 울부짖었어요. 내 반지, 우리 엄마가 물려주신 내 반지, 그게 없어졌어. 어디 갔지? 내 반지. 저는 일부러 보현이를 의심하는 듯한 눈초리로 쳐다보며 통곡했습니다. 보현이는 질색하며 제가 그걸 왜 가져가요? 어머니가 어디다 두시고 또 잊어버리신 거겠죠. 라며 펄쩍 뛰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반지가 어디로 갔는지를. 며칠 뒤 저는 동네 전당포를 찾아가 주인에게 슬쩍 물었어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보현이가 제 반지를 맡기고 돈을 받아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증언을 녹음했고 전당포 주인의 서명까지 받아두었어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들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를 팠고 저는 그 구덩이의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민낯을 세상에 알리는 일뿐이었어요.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연기가 완벽했던 탓일까요? 아니면 저들의 탐욕이 이성을 마비시킨 탓일까요? 제 통장과 도장을 손에 넣었다고 착각한 날부터 보현이와 선우는 이 집의 진짜 주인이라도 된 양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제 앞에서 자신들의 욕망을 숨기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자신들의 계획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오만함을 보였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거실과 제 방에 설치된 작은 눈과 귀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날 수집된 증거들을 확인하며 제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확신을 다져갔어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어머니의 유품인 비치 반지였습니다. 저는 보현이가 펄쩍 뛰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던 그 순간에도 아이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친구들과 온천에 다녀오겠다고 둘러댔죠. 보현이는 잘 다녀오세요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귀찮다는 듯 손만 휘휘 저었습니다. 제가 집을 비우는 것을 오히려 반기는 눈치였어요. 제가 향한 곳은 온천이 아닌 동네에서 가장 큰 전당포였습니다. 낡은 간판이 위태롭게 걸린 가게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돋보기 안경을 쓴 노인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어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미리 준비해간 비치 반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런 반지를 맡긴 사람이 없었나요? 제가 며칠 전에 잃어버렸는데 아무래도 누가 훔쳐간 것 같아서요. 노인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안경을 추어 올리며 제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어요. 이거 아주 귀한 물건인데 요즘엔 이런 색과 투명도를 가진 비치가 잘 안 나옵니다. 할머니께서 꽤 아끼시던 물건인가 봅니다. 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예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노인은 잠시 무언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칠 전에 젊은 여자가 와서 비슷한 반지를 맡기고 갔습니다. 아주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시어머니 물건인데 몰래 가져왔다고 하더군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올 것이 왔구나.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나고 말고. 요즘 보기 드물게 아주 뻔뻔한 여자였지. 시어머니 물건을 팔아넘기면서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더군.
사진이랑 비교해 보니 그 여자가 맡기고 간 반지가 이 반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소형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어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방금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그 여자가 서명한 서류 같은 것이 남아있다면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하려면 증거가 필요해서요. 노인은 제 절박한 사정을 이해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장부와 CCTV 화면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장부에는 보현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흐릿하지만 CCTV 화면 속 여자는 누가 봐도 제 며느리 이보연이었어요. 저는 노인의 증언을 모두 녹음하고 그의 양해를 구해 장부 사본과 CCTV 화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나중에 제가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드리면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물론이지요. 자식 잘못 키운 죄로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정도는 도와드려야 사람 도리 아니겠습니까? 노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전당포를 나서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이제 저들의 잘못을 입증할 첫 번째 물증이 확보된 것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니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현관에는 처음 보는 남자 구두와 여자 구두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돈 부부가 와 있는 것이었어요.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기는커녕 얄팍한 눈웃음만 지으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머, 사부인. 온천은 잘 다녀오셨어요? 저희는 보현이한테 연락받고 잠깐 들렀네요. 사돈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저를 무시하는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까딱하고는 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보현이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저희 엄마 아빠 오셨는데 인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그리고 마침 잘 오셨어요. 저희가 지금 이 집 인테리어 어떻게 바꿀지 상의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의견도 좀 들어봐야죠. 내 의견?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 집을 자기들 마음대로 뜯어고치겠다면서 이제 와서 제 의견을 듣겠다니요. 그것은 존중이 아니라 명백한 과시이자 모욕이었습니다. 너는 이제 이 집 주인이 아니니 우리가 하는 대로 구경이나 하라는 뜻이었죠. 저는 그들의 의도를 알면서도 순순히 거실 소파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보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인테리어 잡지를 펼쳐 보이며 신나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 봐봐. 요즘은 거실을 이렇게 넓게 트는 게 유행이래. 저기 쓸데없는 벽은 헐어버리고 바닥은 전부 대리석으로 까는 거야. 그리고 저쪽 베란다는 확장해서 홈카페처럼 꾸미고. 그러자 사돈이 맞장구를 쳤어요. 오, 그거 좋네. 우리 딸 취향이 아주 고급이야. 주방도 문제야, 문제. 너무 좁고 낡았어. 싱크대랑 수납장 전부 최신식으로 바꿔야지. 그래야 우리 보현이가 요리할 맛이 나지. 저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거실 천장에 달린 화재 경보기를 쳐다보았습니다. 저 작은 렌즈가 지금 이 탐욕스러운 얼굴들을 하나하나 담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사돈이 제 방 쪽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 방은 어떡할 거니? 좁고 해가 잘 안 들어서 사람이 살기에는 영 별로던데. 그 말에 보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저 방? 아, 어머니 방 말이야? 저기는 나중에 내 옷방으로 만들 거야. 시스템 행거 쫙 짜놓고
한쪽 벽면은 전신 거울로 채우고 내 명품 가방이랑 옷들이 지금 갈 곳을 잃고 있잖아. 안 그래도 좁아 터졌는데 어머니 짐까지 있으니 너무 답답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선우를 낳고 키우고 제 남편과 함께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낸 저 방이 고작 저 아이의 옷방이 될 운명이라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남편과 함께 고른 낡은 자개장, 선우가 어릴 때 벽에 그려놓은 낙서, 그 모든 추억이 깃든 공간이 저들에게는 그저 답답한 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들 선우가 과일을 깎아내오며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저는 마지막 남은 기대를 걸고 아들의 입을 쳐다보았습니다. 제발, 제발 내 아들이라면 저들의 망언을 막아주리라고. 어머니 방을 옷방으로 쓰는 건 좀. 선우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제 기대를 산산조각 냈어요. 옷방으로 쓰기에는 좀 작지 않을까? 차라리 서재로 쓰는 게 더 낫지 않겠어? 당신 책도 많잖아. 아들은 제 방을 지켜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그 용도를 두고 아내와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었죠. 저는 그 순간 제 아들에 대한 모든 미련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들은 저녁까지 머물며 마치 자기 집 안방인 양 떠들고 먹고 마셨어요. 제가 차린 저녁을 먹으면서도 사도는 사부인, 음식 솜씨가 예전 같지 않으시네. 간이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라는 평가를 잊지 않았죠. 그 모든 모욕을 저는 묵묵히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대화와 표정을 제 머릿속과 녹음기에 새겨 넣었어요. 사돈 부부가 돌아간 후 저는 제 방에 들어와 녹음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특히 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의논하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선우 씨, 어머니 요양원 말이야. 내가 몇 군데 알아봤는데 경기도 외곽에 새로 생긴 데가 있더라고. 시설도 깨끗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어차피 우리가 자주 찾아뵐 것도 아닌데 너무 비싼 데는 낭비잖아. 그래도 너무 먼 거 아니야? 멀어야 좋아. 그래야 우리가 신경 끄고 살 수 있지. 맨날 찾아오신다고 하면 그것도 피곤해.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우리가 시간 될 때 가는 걸로 하고. 그쪽 사람들한테는 어머니가 치매가 심해서 사람도 잘 못 알아보신다고 미리 말해두면 돼. 그럼 저희도 편하고 어머니도 조용한 데서 요양하시니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겠어? 보현이는 마치 현명한 주부라도 된 것처럼 자신의 계획을 자랑스럽게 떠벌렸어요. 저는 그 대화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제 심장이 더 이상 아프지 않을 때까지 그들의 목소리가 제게 어떤 감흥도 주지 못하는 소음으로만 들릴 때까지. 증거는 차고 넘칠 만큼 모였어요. 이제 남은 것은 이 증거들을 가지고 저들이 스스로 책임지게 할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제 정말로 판을 뒤집을 시간이었습니다. 탐욕의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갈수록 아들 내외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어요. 저를 완벽하게 돈 관리조차 못하는 늙은이로 취급하기 시작한 그들은 이제 이 집의 소유권을 완전히 가져오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바로 사전 증여라는 꿀처럼 달콤하게 포장된 독약을 제게 들이밀기 시작한 것이었죠. 어머니,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집 명의를 빨리 저희 앞으로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보현이가 아주 심각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운을 뗐습니다.
옆에 앉은 선우도 아내의 말에 힘을 실어주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못 들은 척 돋보기를 끼고 신문을 읽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제 말 듣고 계세요? 보현이가 제 팔을 흔들며 재촉했어요. 저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무슨 말이냐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명예? 무슨 명예 말이냐? 이 집 명의요. 어머니,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하면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 아세요? 미리 저희한테 증여를 해주셔야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요. 다 어머니랑 저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보현이는 마치 저를 위하는 효부라도 된 것처럼 열변을 토했어요. 세금 문제까지 들먹이며 자신들의 탐욕을 합리적인 제안으로 포장하는 솜씨가 아주 능수능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서 집도 멋지게 리모델링하고요. 남은 돈으로는 작은 상가라도 하나 사서 노후 준비도 하고요. 어머니도 나중에 저희 덕 편하게 보시려면 저희가 이렇게 기반을 잘 닦아놔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에 아들 선우가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엄마. 보현이 말이 맞아. 우리가 엄마 돈을 함부로 쓰려는 게 아니야. 더 크게 불려서 나중에 엄마 더 편하게 모시려고 그러는 거지. 엄마, 우리 아들 한 번만 믿고 이번 일은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은 제 손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머니를 위한다는 자기 기만과 아내의 욕심을 채워주고 싶다는 욕망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그 더러운 욕망의 끝이 어디인지 알면서도 못 이기는 척 그 손을 마주 잡았어요. 너희가 정말 나를 편하게 모시려고 그러는 것이냐? 그럼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아들, 며느리인데 당연하죠. 걱정 마시고 저희만 믿으세요. 보현이가 쾌활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침내 항복을 선언했어요. 알겠다. 너희가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니 이 늙은이가 더 이상 고집을 부려서 뭘 하겠니? 너희 하자는 대로 하마. 제 허락이 떨어지자 두 사람의 얼굴에 감출 수 없는 희색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며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보현이는 잘 아는 법무사가 있다며 계약 날짜를 잡았다고 제게 통보했어요. 저는 그날 밤 아무도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택시를 타고 서울 서초동으로 향했어요. 제가 찾아간 곳은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지금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가 된 최인호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라는 이름보다는 이노아오라는 호칭이 더 익숙한 사람이었죠. 늦은 시간이었지만 최 변호사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저는 그의 사무실에 앉아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랍스터와 오양맛살 이야기부터 며느리의 도둑질, 그리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그들의 끔찍한 계획까지 그동안 모아두었던 녹취 파일과 사진 증거들도 모두 보여주었죠.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최 변호사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어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그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우 그 녀석이 이렇게 못난 놈이 되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늘에 있는 형님이 아시면 피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뭘 하겠나. 다 내 자식 교육 잘못시킨 탓이지. 그래서 말인데 이노아오. 내가 저 아이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내 것을 되찾고 싶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시는 저런 나쁜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 제 단호한 말에 최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알겠습니다, 형수님. 형수님의 뜻대로
저 배은망덕한 것들이 평생 후회하며 살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마침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제안한 방법은 바로 부담부 증여계약이었어요. 일반적인 증여와는 달리 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계약이었죠. 형수님, 아드님 내외에게 집을 증여하시되 계약서에 특별 조항을 넣는 겁니다. 수증자인 강선우와 이보연은 증여자인 신미자 님을 충실히 부양할 의무를 진다. 이를 위반하거나 증여자의 신체, 재산, 명예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할 경우 본 증여계약은 즉시 해지된다. 또한 수증자는 증여 재산의 원상회복은 물론 그에 대한 위약벌로 금 3억 원을 증여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최 변호사의 설명을 듣는 제 눈이 빛났어요. 그것은 제가 저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었습니다. 그게 정말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가? 물론입니다, 형수님. 이것은 민법에서 보장하는 엄연한 계약입니다. 저들이 의무를 위반했다는 증거만 확실하다면 100% 저희가 승소합니다. 형수님께서 모아두신 녹취 파일과 증거들이 바로 그 확실한 증거가 될 거고요. 저는 최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어요. 그는 밤을 새워 법적으로 한치의 빈틈도 없는 완벽한 부담부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일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조언해 주었죠. 드디어 계약 당일이 되었어요. 보연이가 불렀다는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하니 기름진 얼굴의 법무사와 아들 내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어머님, 이리 앉으세요. 이분이 저희 일 도와주실 김 법무사님이세요. 저는 최 변호사의 조언대로 눈이 침침하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가 눈이 어두워서 뭐가 뭔지 잘 보이지도 않네. 법무사가 여러 장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들여다보는 척하며 품속에 숨겨갔던 최 변호사의 계약서를 슬쩍 그 서류 뭉치 맨 위에 올려놓았어요. 워낙 많은 서류가 겹쳐 있었고 그들의 관심은 오직 증여라는 단어에만 쏠려 있었기에 아무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에 도장 찍으시면 돼요. 보연이가 제 손을 이끌어 도장을 찍을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일부러 손을 떨며 어이구, 어디다 찍어야 하는 거냐. 내가 좀 잘 보고 찍어다오라며 며느리에게 도장을 넘겼어요. 제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보연이는 의심 하나 없이 제가 내민 서류에 제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선우의 도장까지 나란히 찍었죠. 모든 계약이 끝나자 법무사와 아들 내외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차분히 되뇌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에 서명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제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하며 웃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 각서에 도장을 찍은 셈이었죠.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보연이는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다 끝났으니 저희가 알아서 다 할게요. 어머니는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푹 쉬기만 하세요. 그 말은 즉, 이제 당신은 이 집에서 아무런 권한도 없으니 쥐 죽은 듯이 지내라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이 밝혀질 그날을 차분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어요. 집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넘어왔다고 굳게 믿게 된 그 순간부터 며느리 이보연은 완벽하게 가면을 벗어 던졌어요. 그동안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제 눈치를 살피던 최소한의 연기조차 집어치웠죠.
집안의 공기는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따뜻하고 평온했던 제 보금자리는 이제 제가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아야 하는 차가운 감옥이 되어버렸어요. 보현이는 이제 저와 겸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둘이서만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외식을 하고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어요. 제가 나도 밥을 먹어야지라고 말하면 보현이는 귀찮다는 듯이 냉장고에 남은 반찬 있잖아요. 알아서 챙겨 드세요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어떤 날은 그나마 있던 밑반찬마저 상했다는 이유로 전부 버려버리고는 제게 컵라면 하나를 툭 던져주기도 했죠. 이거라도 드시든가요.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나오게 뭐 만들 생각 마세요. 집에서 냄새나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현이는 제가 평생을 아끼며 사용해온 손때 묻은 가구들을 하나씩 집 밖으로 내놓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함께 고른 낡은 소파, 선우가 어릴 때부터 쓰던 책상, 제가 시집 올 때 해왔던 자개장까지. 어머니, 이런 촌스러운 것들 좀 다 버리세요. 곧 새 가구 들어올 건데 이런 고물들이랑 어울리기나 하겠어요? 제가 이건 내 아버지가 아끼던 거다. 여기에 내 추억이 깃들어 있다고 말려보았지만 보현이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추억은 무슨 추억? 그냥 낡고 자리만 차지하는 쓰레기죠. 이런 거에 미련 두는 거 다 늙었다는 증거예요. 보현이는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용달차를 불러 제 가구들을 헐값에 고물상에 팔아넘겼어요. 텅 비어버린 거실을 보며 제 인생의 한 부분이 송두리째 도려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노인인 척 그 모든 것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물론 그 모든 만행은 제 방과 거실의 카메라에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아들 선우는 아내의 이런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동조하거나 방관했어요. 보현아, 그래도 엄마한테 너무 그러지 말라는 형식적인 한마디를 던질 뿐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를 보호해주지 않았죠. 이 녀석은 이미 아내의 완벽한 공범이자 꼭두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보현이의 만행은 극에 달했어요. 자신의 부모님, 즉 사돈 부부의 짐을 하나둘씩 저희 집으로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옷상자 몇 개로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사돈 부부의 이불과 개인 물품까지 들여와 손님방으로 쓰던 작은 방을 그들의 방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엄마, 아빠, 이제 여기 편하게 쓰시면 돼요. 어차피 저 할머니 곧 요양원으로 갈 거니까 그때 되면 저기 안방으로 옮겨드릴게요. 주말이 되자 사돈 부부는 아예 자기 집처럼 저희 집에 와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들은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텔레비전 채널을 마음대로 돌리고 제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큰 소리로 저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어요. 사부인은 참 복도 많아. 우리 보현이 같은 며느리 얻어서 말년에 집 걱정, 돈 걱정 안 하게 됐으니 우리 보현이가 아니었으면 저 집 죽을 때까지 깔고 앉아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저렇게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니 좀 답답하네. 빨리 요양원으로 가셔야 우리도 두 발 뻗고 편하게 지낼 텐데.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제 방에서 나오지 않고 그들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저들이 스스로 잘못을 쌓아갈수록 제가 제 삶을 되찾아야 할 명분은 더욱더 확실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제 인내심을 시험하는 마지막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은 사돈 부부까지 모두 모여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물론 그 식탁에 제 자리는 없었죠. 저는 제 방에서 그들이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를 녹음기를 통해 듣고 있었습니다.
한참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하던 중 보현이가 입을 열었어요. 아, 맞다. 선우 씨, 어머니 요양원 저번에 말했던 대로 계약하고 왔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 거처를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고 계약까지 하고 왔다니요. 그래, 잘했네. 거기가 어떻다디? 사돈의 물음에 보현이는 신이 나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응, 경기도 외곽이라 공기는 좋은데 교통이 좀 불편해서 면회 가는 사람은 거의 없대. 그리고 거기가 치매 전문 요양원이라 한번 들어가면 보호자 동의 없이는 외출도 못한다고 하더라고. 우리한테는 딱이지. 그 말을 듣는 선우가 잠시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외로워하시면 어떡해. 아들의 마지막 남은 양심의 가책에 보현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외롭긴 뭐가 외로워. 어차피 치매 심해지면 사람도 못 알아볼 텐데. 우리가 괜히 자주 찾아가서 혼란만 드리는 것보다 그게 어머니를 위하는 길이야. 그리고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저 늙은이 수발만 들고 살 수는 없잖아. 안 그래, 여보? 사돈 부부는 우리 딸이 생각이 깊다며 보현이를 칭찬했고 선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이제 모든 증거는 모였습니다. 저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인간이기를 포기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에서 달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 붉은색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리고 그 옆에 집들이라고 적어 넣었죠. 그래요, 집들이. 저들이 그토록 원하던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 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에 그들이 저지른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그 순간 제 얼굴에 어떤 표정이 떠올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슬픔과 결의가 뒤섞인 아주 낯선 표정이었을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진실을 마주할 그날을 위해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집들이를 하기로 약속한 토요일이 되었어요. 그날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고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거대한 폭풍이 오기 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숨을 죽인 듯한 그런 정막이었죠. 저는 복수국의 대미를 장식한다거나 지옥의 문을 연다거나 하는 식의 거창한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반드시 끝내야만 하는 일을 앞둔 사람의 비장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길고 길었던 제 아픔과 상처를 도려내는 수술의 날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며칠 전 제가 집들이를 제안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를 과연 저들이 어떤 모습으로 채울 것인지 보고 싶었거든요. 혹시라도 그들의 마음에 작은 양심의 가책이라도 남아있다면 제 앞에서 조금이라도 미안한 기색을 보인다면 저는 이 모든 계획을 멈출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당연히 집들이 해야죠. 보현이는 제 제안을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는 대관식이라도 되는 양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 아이의 눈에는 오직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환부는 더 늦기 전에 도려내야만 했으니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은 저와는 상관없는 세상처럼 바쁘게 돌아갔어요. 보현이는 마치 오랫동안 꿈꿔왔던 파티를 여는 사람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최고급 호텔의 출장 뷔페 메뉴판을 들고 와 선우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선우의 어린 시절 생일상이 떠올랐어요.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저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밤새워 음식을 만들어 아들의 생일상을 차려주곤 했거든요. 잡채와 불고기, 직접 만든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불며 환하게 웃던 아들의 얼굴. 그 소박하지만 행복했던 기억이 지금 눈앞에 화려하지만 텅 빈 풍경과 겹쳐지며 제 가슴을 시리게 만들었어요. 파티 전날 밤 보현이는 새로 산 값비싼 원피스를 몇 벌이나 꺼내 입어보며 선우에게 어떤 옷이 더 잘 어울리는지 묻고 있더라고요. 선우 씨, 이거 어때? 내일 내 친구들이랑 회사 상사분들도 오시는데 너무 초라하게 보이면 안 되잖아. 선우는 지친 얼굴로 다 예뻐. 당신은 뭘 입어도 예뻐라고 영혼 없이 대답하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제 아들이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그 수렁에서 스스로 걸어 나올 의지조차 잃어버렸음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시간이 되었어요. 고급스러운 꽃 장식과 화려한 풍선으로 꾸며진 거실은 제가 알던 예전의 그 집이 아니었죠.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보현이가 초대한 친구들은 하나같이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나타나 보현아, 집 정말 좋다. 성공했네. 이게 다 내 능력이야. 정말 부럽다라며 입에 발린 칭찬을 늘어놓았어요. 보현이의 회사 상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은 거실을 둘러보며 이 대리, 아주 장하구먼. 부모님 잘 모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저는 그 모든 위선적인 대화들을 들으며 구석진 주방에서 조용히 손님들이 마실 물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돈 부부는 이 파티의 공동 주최자라도 되는 양 현관 앞에서 손님들을 맞으며 의기양양하게 떠들고 있었어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다 우리 사위 덕분입니다. 우리 사위가 이렇게 능력이 좋아요.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초대한 시댁 어른들과 친척들은 이 소란스럽고 어지러운 분위기에 쉽사리 섞이지 못하고 거실 한쪽에 모여 앉아 못마땅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신 시 큰아버님은 근엄한 표정으로 말없이 술잔만 기울이고 계셨어요. 저는 그분들께 조용히 다가가 과일이라도 드시라며 접시를 내밀었죠. 큰어머님께서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속삭이셨어요. 아가, 내 낯빛이 말이 아니구나. 괜찮은 것이냐? 저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파티는 점점 광란의 도가니로 변해갔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제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죠. 저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빈 접시를 치우고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그 누구도 제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것이 오히려 제게는 다행이었습니다. 제 역할은 이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켜보고 기록하는 관객이었으니까요. 어느덧 분위기가 무르익고 샴페인 잔이 모두의 손에 들렸어요. 그때 보현이가 거실 중앙으로 나서며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죠. 드디어 제 복수극의 서막을 알리는 저 어리석은 악녀의 연설이 시작될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다들 잠시만 주목해 주세요. 보현이는 낭낭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시끄럽던 장내가 조용해지자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저희 부부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저희의 부족함을 믿고 모든 것을 물려주신 저희 어머님의 현명한 결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현이는 저를 향해 잠시 고개를 숙이는 신용을 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는 어머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이 집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려고 합니다. 서로 더 아끼고 사랑하며 어머님을 편안히 모시고 사회의 보탬이 되는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저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다 함께 잔을 들어주시겠어요? 보현이가 잔을 높이 쳐들었어요. 사람들 모두가 축하합니다. 를 외치며 잔을 부딪히려는 바로 그 순간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제 평생 가장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보현이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라며 짜증 섞인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죠. 저는 천천히 거실 중앙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제가 두 사람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이 집에서 펼쳐질 너희의 새로운 역사가 어떤 모습일지 여기 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구나. 저는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가 미리 연결해둔 USB 포트에 그것을 꽂았어요. 그리고는 리모컨을 들어 재생 버튼을 눌렀죠. 텔레비전 화면이 켜지고 잠시의 정적 후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제 방에 설치했던 카메라에 찍힌 것이었어요. 보현이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재빨리 제 비치 반지를 훔쳐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어머, 저게 뭐야? 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보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영상은 거실로 바뀌었습니다. 사돈 부부와 아들 내외가 소파에 앉아 나누던 대화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어요. 저기 어머니 방은 내 옷방으로 만들 거야. 내 명품 가방이랑 옷들이 갈 곳을 잃고 있잖아. 어머니 요양원 말이야. 내가 몇 군데 알아봤는데 경기도 외곽에 새로 생긴 데가 있더라고. 면회 가는 사람도 거의 없대. 우리한테는 딱이지. 어차피 치매 심해지면 사람도 못 알아볼 텐데 우리가 괜히 자주 찾아가서 혼란만 드리는 것보다 그게 어머니를 위하는 길이야. 영상 속에서 웃고 떠들던 자신들의 모습이 화면에 나오자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과 혐오가 뒤섞인 표정으로 화면과 아들 내외 그리고 사돈 부부를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샴페인 잔을 든 채 굳어버린 사람들, 입을 떡 벌리고 말을 잇지 못하는 사람들. 집들이 잔치는 순식간에 지옥의 심판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게 뭐야? 저게 어떻게 된 거야? 사돈이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질렀어요. 보현이는 아니야. 저건 사실이 아니야. 조작된 거야. 라고 악을 썼지만 그 목소리는 절망감에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제 아들 선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재생되었어요. 제가 없는 곳에서 저를 할망구라고 부르며 조롱하던 모습, 제 돈으로 랍스터를 사 먹고 SNS에 거짓 자랑을 하던 일, 제 생일날 오양맛살을 던져주며 모욕하던 그날의 대화까지 그들의 모든 위선과 탐욕 그리고 배신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마지막 영상이 끝나고 텔레비전 화면이 까맣게 변했어요. 집안에는 무겁고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양복을 입은 한 중년 남자가 근엄한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 변호사 최인호 씨였어요. 이제 이 끔찍한 연극의 마지막 막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최인호 변호사의 등장은 혼돈에 빠져있던 집안의 공기를 단숨에 정리했어요. 그는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거실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넋을 잃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며 발악하고 있는 보현이를 향해 서류 가방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내 들었죠. 그가 입을 열자 그의 목소리는 소음으로 가득 찼던 공간을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할 겁니다. 이보연 씨, 그리고 강선우 씨. 최 변호사의 서늘한 목소리에 보연이는 잠시 발악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어요. 최 변호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들고 있는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신미자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 최인호 변호사입니다. 두 분은 며칠 전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집에 대한 증여계약서에 서명을 하셨을 겁니다. 아마 두 분은 이 집이 이제 완전히 당신들의 소유가 되었다고 믿고 계셨겠지요. 하지만 세상에는 그렇게 쉬운 일이란 없습니다. 최 변호사는 잠시 말을 끊고 겁에 질린 두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았어요. 두 분이 서명한 계약서는 단순 증여계약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증자에게 아주 무거운 의무를 지우는 부담부 증여계약서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계약서의 핵심 조항 몇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낭낭한 목소리로 계약서의 내용을 조목조목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첫째, 계약서 제3조 1항. 수증자는 증여자인 신미자 여사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실히 부양할 의무를 진다. 방금 보신 영상에서 두 분은 신미자 여사님을 할망구라 칭하며 조롱하고 식사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양 의무의 위반입니다. 둘째, 계약서 제4조 2항. 수증자는 증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보연 씨, 당신은 신미자 여사님의 유품인 비치 반지를 무단으로 절취하여 전당포에 맡겼습니다. 이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며 계약의 중대한 위반 사항입니다. 전당포 주인의 증언과 CCTV 증거는 이미 모두 확보된 상태입니다. 셋째, 계약서 제4조 3항. 수증자는 증여자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두 분은 신미자 여사님을 경기도 외곽의 요양원에 유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금 영상이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또한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최 변호사는 한 조항 한 조항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영상의 내용을 그 증거로 제시했어요. 그의 논리정연하고 빈틈없는 설명에 집안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분노의 시선으로 아들 내외를 쏘아보았습니다. 보연이와 선우는 이제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죠. 따라서 최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향해 손가락을 짚었어요. 이 모든 계약 위반 사항에 따라 본 증여계약은 오늘부로 즉시 해지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두 분은 이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했으며 즉시 원상회복, 즉 이 집의 소유권을 신미자 여사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일부러 극적인 효과를 노리듯 잠시 말을 멈추고는 두 사람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마지막 한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계약서 제5조 위약벌 조항에 의거하여 두 사람은 신미자 여사님께 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으로 금 3억 원을 연대하여 배상할 법적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3억 원. 그 단어가 현실의 망치가 되어 두 사람의 머리를 내리치는 순간 보현이는 으악 하는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 풀썩 쓰러져 버렸어요. 선우는 이제 아내를 부축할 기력조차 없는 듯 멍한 표정으로 허공만 바라보다가 이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법적인 설명이 끝나자 그동안 분노를 억누르고 있던 시 큰아버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선우에게로 다가갔어요. 선우야. 큰아버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이놈, 너가 어떻게 네 어미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이냐. 널 낳고 길러주신 네 어미를 요양원에 버리고 그 집을 빼앗으려고 했단 말이냐. 이 천하의 몹쓸 놈, 당장 네 어미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지 못할까? 큰아버님의 불호령에 선우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제게 기어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엄마. 선우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저는 저를 붙잡은 아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제 평생 단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용서? 나는 너를 용서할 생각이 없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며 저기 쓰러져 있는 저 아이도 내 며느리가 아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선우와 정신을 잃고 쓰러진 보현, 그리고 창피함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도망칠 기회만 엿보는 사돈 부부를 차례로 쳐다보았어요. 그리고는 이 잔혹한 연극을 지켜본 모든 하객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이 집들이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제 모두 돌아가 주십시오. 제 말이 끝나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조용히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과 경멸 그리고 약간의 공포심이 뒤섞여 있었죠. 사돈 부부는 그 틈을 타 쓰러진 딸을 부축할 생각도 하지 않고 쥐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은 텅 비고 저와 최 변호사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들 내외만이 남았어요. 저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어 112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경찰서죠? 주택 무단 침입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제 집인데 제 허락 없이 들어와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와서 이들을 쫓아내 주십시오. 전화를 끊는 저를 보고 선우는 경악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경찰이라니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시끄럽다. 너희는 이제 이 집에 단 1초도 머물 자격이 없는 외부인일 뿐이다. 잠시 후 현관문 초인종이 울리고 경찰관 2명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경찰관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최 변호사가 내민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었어요. 모든 상황을 파악한 경찰관들은 선우와 그 사이 정신을 차린 보현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강선우 씨, 이보연 씨, 이 집은 신미자 여사님 소유가 맞으며 두 분은 이 집에 거주할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응할 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말에 보현이는 다시 한번 악을 쓰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자신들이 그토록 과시하고 싶어 했던 그 집에서 자신들이 초대한 손님들이
두고 간 음식물 쓰레기들 사이를 지나 범죄자처럼 경찰의 손에 이끌려 쫓겨났어요. 텅 빈 집안에 저와 최 변호사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멀어져 가는 두 사람의 초라한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속이 후련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릿하게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통과 의례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들의 완벽한 추락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법의 심판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냉정하게 진행되었어요. 지옥 같았던 집들이가 끝난 후 저는 최인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 권리를 찾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죠. 그 과정에서 저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단 한순간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길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요. 가장 먼저 위약금 3억 원에 대한 법원의 지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들 선우와 며느리 보연이는 공동으로 이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죠. 하지만 당장 그들에게 그만한 거금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법원은 즉시 그들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들어갔어요. 선우 명의의 낡은 자동차와 적금 통장은 물론이고 보연이가 그토록 아끼던 명품 가방과 귀금속들까지 빨간 딱지가 붙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모두 처분해도 위약금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보연이의 삶은 그야말로 수직으로 추락했어요. 집들이에서 벌어진 일은 그녀의 직장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십거리로 시작되었지만 제가 제출한 고소장이 경찰서를 통해 회사에 통보되자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으며 심지어 유품까지 훔친 파렴치한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그녀를 회사는 더 이상 감싸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보연이는 불미스러운 일로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한순간에 직장을 잃은 그녀는 비슷한 업계에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한번 퍼진 나쁜 소문은 그녀의 발목을 계속해서 붙잡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퇴짜를 맞으며 그녀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사돈 부부 역시 비참한 말로를 맞았습니다. 그날 집들이에서 망신을 당하고 도망치듯 빠져나간 그들은 자신들의 동네에서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어요.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사부인 등쳐먹는 사기꾼으로 키웠나? 그 부모의 그 딸이지. 똑같이 탐욕스러운 것들이라는 비난이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평생을 체면과 이목을 중시하며 살아온 그들에게 이러한 사회적 평판의 추락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동네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피해 살던 집을 헐값에 팔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건너 듣게 되었죠. 그들이 평생을 일구어온 모든 관계와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선우. 녀석의 삶은 그 누구보다도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월급의 대부분이 압류되었고 남은 돈으로는 월세방 하나 감당하기 어려웠죠. 결국 녀석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친구 집과 찜질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어요. 희망 없는 미래에 대한 절망감, 그리고 모든 것을 망쳐버린 아내에 대한 원망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돈과 신뢰가 사라진 그들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찜질방에서 생활하던 선우가 마지막 남은 돈을 훔쳐 달아난 보연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들의 부부관계는 완전히 끝이 났죠. 그들은 법정에서 서로를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이혼했고 한때는 서로 사랑한다 믿었던 두 사람은 철천지원수가 되어 갈라섰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선우는 공사장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아주 나중에야 듣게 되었어요. 저는 그 모든 소식을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게 너무 매정하고 독한 것이 아니냐고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에게 복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있는 그대로 돌려받게 했을 뿐이죠. 모든 것은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비극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평생을 살아온 그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좋은 기억도 많았지만 최근의 끔찍한 기억들이 그 모든 추억을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제 평생의 무게와도 같았던 그 집의 소유권을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넘겼어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는데 시원섭섭한 마음과 함께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은행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집을 판 돈과 위자료로 받은 돈의 일부를 떼어 한부모 가정자녀 지원재단에 익명으로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한 가정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뼈저리게 경험했기에 이 돈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우는데 쓰였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은행 창구 직원의 놀란 표정을 뒤로하고 은행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바다가 보이는 남쪽의 작은 도시에 아담한 집을 한 채 샀어요. 그리고 남은 평생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며 살기로 마음먹었죠. 더 이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닌 오직 신미자라는 이름 석 자로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시간들은 제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제게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제 인생의 완전한 주도권을 되찾아 주었어요. 랍스터와 오양 맛살. 그 우스꽝스럽고도 비극적인 두 음식은 제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결국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라는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